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최장 13일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았는데 빠르게 결과가 나왔죠. 관련해서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님의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캐스팅보드였던 경합주에서 사실상 트럼프 후보가 압승을 했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연초부터 저는 트럼프의 당선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왔어요. 그 이유는 뭐 다양하지만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 일단 미국의 현 상황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는 유권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2억 개 정도 나왔는데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냐 한 67% 정도의 유권자들이 불만족스럽다. 그리고 다음 행정부는 지금 행정부로부터 굉장히 큰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 한 63%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누가 그렇게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한 53%, 그리고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23%를 해리스가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리스가 큰 변화를 유도해낼 가능성이 23%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은 해리스 후보가 후보직을 승계받은 다음에 빨리 이 조 바이든과는 조금 차별화된 해리스만의 비전과 해리스만의 정책을 내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당신은 조 바이든과 어떤 다른 정책을 추진할 것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천장 쳐다보면서 아무것도 생각 안 난다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영상을 트럼프 쪽에서는 광고로 계속 이용했고요. 물론 이제 선거 막바지에 해리스가 좀 재반등에 성공했다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그런가 하고 맞아요. 봤는데 네. 이 여론조사 기관이 이번에도 보기 좋게 대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네, 박빙일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트럼프 후보가 압승을 했고요. 앞서서 해리스 후보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트럼프 일기 때는 혐오라든지 분열, 갈등 같은 게 문제로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별반 다르지 않게 흘러갈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네. 뭐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트럼프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좀 그 트럼프의 열렬 지지자들이 뭐 의회를 점거한다든지 그런 폭동을 일으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미국 사회가 워낙 양분화되고 정당 정치도 정말 양극화됐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뭐 문화 전쟁이라는 어떤 그런 표현도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정말 두 쪽으로 갈라진 미국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갈등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갈등이 이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는 이 샤이 트럼프, 히든 해리스가 결정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았습니다. 트럼프의 어떤 공약이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인 건지 궁금하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우려 섞인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 히든 트럼프가 많았었던 것이죠. 굉장히 요즘은, 많았던 거죠, 사실. 트럼프를 지지함에 있어서 부끄러워하는 트럼프 지지자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굉장히 요란하게 트럼프를 지지하는데 그냥 단지 여론조사에 포착이 안 되는 그런 트럼프 지지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휴대전화도 안 가지고 다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집에도 별로 없고 그래서 유선전화로도 이들을 컨택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이들이 있는 걸 알아가지고 정말 유력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자기네들 이 예측 기법을 보정하겠다 그랬는데 그 트럼프 지지층이 그러니까 그 저소득층이죠. 그러니까 그 히든 트럼프들이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결집해서 투표장에 갔기 때문에 트럼프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 같고 그들에게 이제 트럼프의 공약은 사실 해리스의 공약이 굉장히 정교한 공약들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뭐 노동자층을 돕기 위한 공약이 있는데 그런 공약보다는 트럼프의 조금은 어떤 레토릭, 수사, 뭐 중국을 때려서 중국으로 가버린 그런 직장을 다시 되찾아와서 우리가 여기서 너희들의 직장을 다시 되찾아주겠다. 뭐 이제 이런 어떤 조금 과격한 공약이 강한 발언들이요. 이들에게 여전히 소구력이 있고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트럼프의 든든한 우군이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사실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되찾아올지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선 결과만큼이나 관심이 컸었던 상원 선거도 공화당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원도 박빙이긴 하지만 공화당 승리가 유력하죠. 백악관에 이어서 의회까지 붉은 물결이 좀 가득해졌는데 네. 우리는 우리 시점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 경제, 우리 산업에는 어떤 걸림돌이 있을까요? 일단 바이든의 경제안보 정책을 좀 수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뭐 수출 통제 체제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지워버리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고 산업 정책 뭐 대표적으로 칩스 액트라 그러죠. 반도체 법안이나 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뭐 완전히 폐기하지는 않겠지만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왜 그렇게 뭐 $10,000나 이렇게 주냐. 그냥 관세를 높게 부과하면 어차피 기업들은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국이 큰 마켓이니까 미국 땅에 와가지고 그냥 사업을 할 것인데 이들에게 왜 보조금을 주는지 모르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단지 이제 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같은 것을 완전히 폐기는 할 수 없는 것이 뭐 조지아와 같은 주는 굉장히 뭐 경합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트럼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럼요. 주인데 네. 조지아의 이 정치인들이 사실 한국의 기업들에게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자동차 기업이라든지 배터리 기업이 진출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켰다고 굉장히 고마워하기 때문에 완전히 폐기하지는 않을 것 그럼요.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자동차 산업과 뭐 2차 전지 산업은 어느 정도의 피해를 볼 생각을 조금 해야 될 것 같고 빨리 이제 적응을 조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도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바이든 행정부 때만큼 어떤 그런 보조금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조금 인지하고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보조금에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언급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폭탄이 다시 불이 붙을지 여기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역시나 중국 견제에 좀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중국의 최고 60% 이상의 관세를 적용할 것이고 모든 동맹국에도 예외 없이 관세를 부과하겠다. 당연히 한국도 포함이겠죠. 그에 따라서 산업별로 좀 각각의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반도체랑 2차 전지, 자동차까지 좀 타격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이 관세는 정말 그 트럼프는 관세 만능론자이기 때문에요. 맞아요. 네, 관세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미국의 이 노동자 계층도 보호할 수 있고, 뭐 제조업도 활성화할 수 있고, 미국의 교역국과 이 협상을 할 때 굉장히 이제 유리한 조건으로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데. 이걸 일단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관세에 대한 공약은 그냥 그대로 다 실행에 옮길 거라고 그냥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트럼프 1기 당시만 하더라도 이 대선 기간 동안 유세 과정에서 내놓은 어떤 공약, 관세에 관한 공약은 정말 그대로 다 1기 때 실행에 옮겼어요.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정말 관세에 관한 모든 공약은 실행에 옮길 거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저희가 대비하는 어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강한 자신감을 그동안 내비쳤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뿐만이 아니라 중동 전쟁 그리고 북한에 대한 도발까지 국제적으로 지금 전 세계 속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좀 풀어갈까요? 일단 좀 뭐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려하는 그 이런 뭐 협상안이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그 대신에 너희들이 동결만 한다면 지금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만 한다면은 우리가 제재를 해제해 줄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원하는 이 핵 군축 협상일 텐데 이런 협상안의 조건을 맞추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은 바이든은 쓸데없이 독재국가 지도자들과 척을 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나는 그러지 않고 독재국가의 이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마무시한 핵 무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내가 김정은과 잘 지낸다면은 그들이 그런 핵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고 그럼 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김정은과의 관계를 가지고 북한 위기를 좀 관리하려고 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젤렌스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게 영토 수복을 다 할 생각하지 말고 영토는 조금 잃을 각오를 하고 하지만 그 대가로 평화를 되찾아라 이제 뭐 이런 협상안을 제시할 것 같고요. 가자 중동 전쟁 같은 경우에 사실 트럼프 위기 때 중동에서 미국은 발을 빼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중동에서 거의 지금 확전 위기까지 다다르게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좀 미국은 좀 이스라엘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권한을 부여하면서 너희들이 그냥 좀 알아서 해. 하지만 너무 크게 일 벌리지 마. 네. 그럼 우리도 골치 아프니까. 친이스라엘 정치인이니까 조금 이스라엘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미국은 조금 한 발 빼고 그리고 이제 중국 견제에 집중하려는 어떤 그런 큰 전략의 틀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시 외교 전략을 다시 짜야 될 텐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자국 우선주의가 너무 강력한 만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맹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좀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오늘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축하 전화를 했다고 뉴스 보도가 나왔고 통화를 통해서 미국의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한다. 또 이런 발언들도 맞아요. 오갔다고 네, 합니다. 네. 네. 뭐 조선업 얘기부터 하자면은 미국의 좀 해군력이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함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수리도 잘 못하고 있고 중국은 엄청나게 많은 군함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미국의 조선업이 낙후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벌써 한국의 조선 업계 회사들과 협업을 진행 중이고 이걸 조금 더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면 한국의 조선업이 미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면 물론 이제 법 정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한국과 미국에게 좀 모두 윈윈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거고요. 트럼프가 뭐 한미 동맹을 완전히 망쳐놓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럼요. 그러기에는 네. 제약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든 간에 미국은 한국의 유일무이한 동맹 국가이고요. 그리고 한국의 가장 중요한 외교 안보 파트너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게 한국의 외교 안보를 많이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지나간 것 같아요. 지금 이 미국이 뉴 노멀입니다. 이런 미국과 우리는 맞닥뜨려야 하고 그렇다면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외교 안보 파트너로서 미국과의 어떤 관계를 공고히 하는 그런 어떤 맥락 하에서도 한국이 자강을 하는 그런 노력을 게으리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오늘 이 시간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김재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는 우려가 지배적입니다. 연말까지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자세한 분석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S증권의 염승환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후보의 뚜렷한 우위를 좀 보기가 힘들다. 말 그대로 초접전이다, 박빙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경합주에서 트럼프 후보가 압승을 하면서 승패가 좀 빠르게 나왔습니다. 이사님 개표 현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도 좀 네. 그래도 이제 트럼프가 우위일 거라고 예상은 하고는 있었는데 이렇게까지는? 좀, 예, 한 며칠 걸릴 줄 알았어요. 네. 사실 지난 선거도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역전을 할 정도로 굉장히 박빙이었는데 이번에도 여론조사 결과가 워낙 좀 박빙이어가지고 오히려 해리스가 앞서는 여론조사도 많았기 때문에 좀 박빙 아닌가 싶었는데 너무 그냥 그 경합주에서 맞아요. 압승을 하다 보니까 그냥 싱겁게 끝났는데 근데 좀 안타까운 건 너무 이제 공화당 쪽으로 이렇게 그 표가 몰리다 보니까 한국 증시는
그 공화당이 모든 걸 가져가는 걸 제일 싫어하는 시나리오로 잡혔는데 그게 현실화보다 보니까 한국은 빠지고 미국은 정말 축포를 터트리는 그러니까 미국 주식 하신 분은 기분 좋으셨겠지만 한국의 비중이 높은 분들은 조금 우울했던 그런 좀 하루가 아니었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미증시는 간밤에 말 그대로 환호를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을 앞두고 사실 최근 몇 달 동안 시장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다, 해리스 트레이드다 번갈아 가면서 좀 부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트럼프 후보가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죠.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섹터, 산업별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뭐 너무나 명확하게 사실 나오는 거는 결국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승리하는 쪽은 이제 오늘도 사실 가장 강한 섹터가 바로 이제 조선업종인데, 맞아요. 예, 뭐 물론 이건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해서 직접 언급을 한 거니까, 근데 여기서 힌트가 많은 게 뭐냐면요. 지금 트럼프의 정책은 뭐냐면 다른 나라를 무시하고 아예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미국이 도움이 되고 또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부족하면 요청을 하겠다는 건데 그게 물론 이제 중국에 당연히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우방국 중심으로 요청을 하겠다라는 게 명확하게 좀 보여졌고 그런 관점에서 조선업종도 지금 우리 한국은 조선업이 미국보다 훨씬 경쟁력이 지금 높은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조선업은 사실 미국에서 LNG 프로젝트도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런 이제 군함 건조 이제 기대감까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고 또 거기다가 지금 일론 머스크의 힌트가 다 들어가 있죠. 사실은 뭐 전기차 쪽은 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 전기차도 너무 피해주로 볼 필요는 없는 게 자율주행이 뒤에 있는데 자율주행 하려면 사실 전기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선 연속 손상이 있고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좀 추진하고 있는 로봇 산업이라든가 또 우주항공 산업, 자율주행 이런 것들은 규제 완화를 통해서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바이오 쪽에서는 바이오 시밀러 같은 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만한 게 약가 인하를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경쟁해라. 복제약과 경쟁해서 이겨라 이걸 이제 자꾸 주장을 하기 때문에 결국 약가를 떨어뜨리려면 바이오시밀러 생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바이오에서도 특히 바이오시밀러가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조선업이 좀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과 함께 오늘 조선주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대한 협력 기대감에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도 일제히 두 자릿수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도 짚어주셨는데 트럼프 하면은 또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대한 규제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 산업은 또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사님.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부품이나 이런 기자재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막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게 이제 중국 지금 뭐 생물보안법이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이걸 빨리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왜냐하면 대중국 견제를 계속할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 기업들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과 바이오 위탁 생산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데 CDMO 산업, 그러니까 오늘 뭐 물론 삼성바이오가 좀 빠지곤 있지만 중국에 대한 그 바이오 위탁 생산 규제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CDMO 이쪽 산업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 또 지금 이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 반도체를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을 하고 있지만 범용 반도체는 그렇게 심하게 규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중국의 CXMT라는 회사가 이 삼성전자의 뒤를 추격할 정도로 무섭게 지금 이제 가격이 싼 저렴한 그 전통 반도체를 대량 생산하고 있는데 트럼프 정책상으로는 아마 그런 전통 반도체까지도 규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도 아예 그 규제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 좀 숨통이 튈 수도 있기 때문에 전통 메모리 반도체도 괜찮아 보이고요. 또 지금 중국의 CATL과 중국의 여러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에 ESS 배터리를 좀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미 뭐 물론 이제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 관세를 올리겠다고 했지만 아예 전면적으로 수입 금지를 내릴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국산 지금 이제 그 제품들은 이제 60% 관세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ESS도 자유로울 수 없고 그렇게 되면 CATL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우리 한국의 LG엔소라고 삼성 SDI가 테슬라에 공급할 가능성이 저는 ESS용으로 상당히 좀 높아졌다. 네, 그래서 이런 산업들은 좀 반사이익을 좀 상대적으로 입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미국에도 자동차 회사들이 많은데 미국 내에서 생산하라는 게 지금 목표거든요. 근데 그들이 공급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뭐 하겠지만 중국산 자동차 부품도 많이 수입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럼 그거를 한국의 현대차 계열사에 공급하는 기업 중에 일부가 뭐 미국의 GM이라든가 이런 쪽에 또 활로를 터가지고 중국을 대체해서 자동차 부품을 공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완성차에 공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자동차 부품사도 좀 반사이익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사의 반사 이익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또 치솟았습니다. 무려 7개월 만에 1,400원까지 넘었고요. 물가에 좀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 상방을 어디까지 열어둬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네.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트럼프 전 이제 대통령이 되겠죠. 트럼프 이제 당선자는 달러 약세를 선호하는 대통령인데 지금 어쨌든 시장은 정반대로 달러 강세에 베팅을 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 지금 인플레가 와서 금리가 지금 또 오를 것이다. 이런 이제 예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또 상승을 하게 되면 달러 강세 현상이 또 심화될 수 있고 또 거기에 관세를 이렇게 또 세게 부과를 하게 되면 신흥국의 경기가 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해질 거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기조 자체가 달러를 강세를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약세를 유도하는 정책이 예상이 되고 또 거기에 지금 미국 연준도 곧 금리 인하를 할 텐데 금리는 이제 막 인하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3%대까지는 금리를 낮추겠죠. 지금 미국 FOMC에서 계속 꾸준하게. 근데 미국이 금리를 낮추는 환경에서 달러가 그냥 무작정 강하기는 또 쉽지 않고요. 지금은 또 갑자기 일본이 그 금리 인상이 조금 수그러들었지만 기조 자체는 금리 인상할 거거든요. 계속 그런 걸 본다면 엔화는 또 강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 항상 그렇죠. 금융시장은 그런 미래 그런 거보다 지금 당장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일들을 그냥 한 번에 싹 반영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강해지고 국채금리 막 튀고 이런 모습인데 이건 좀 너무 과도한 저는 좀 오버슈팅 아닌가 이렇게 너무 우려감만 지금 반영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도 결국 저는 좀 시간이 지나면 안정화될 거기 때문에 1,400원 이상의 환율은 좀 너무 과도하다. 부담스럽죠. 네, 네. 일시적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400원까지 환율이 웃돌았습니다. 지금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시간이 지나면 완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신데 이런 가운데 내일 새벽 연준의 11월 FOMC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우리가 미국 대선을 보내면서 FOMC 금리 결정하기 전에 대선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네. 많았잖아요. 트럼프 후보가 당선인이 되면서 11월 FOMC 금리에도 좀 영향이 있을까 이런 시나리오도 나옵니다. 근데 영향은 없을 것 없을 것 같습니다. 같아요. 인하가 그냥 진행이 될까요? 그리고 사실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당시에도 몇 달 전이었죠. 갑자기 이제 공개 속상이 나와가지고 금리 인하 자기 당선될 때까지 하지 마라. 그러니까요. 했는데 네. 그거랑 상관없이 파웰 의장이 0.5% 비컷을 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웰 의장이 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해서 이제 금리 인하 좀 하지 말고 좀 기다려볼까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여전히 미국 금리는 5%이기 때문에 높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낮추는 기조는 바뀌지 않는다. 다만 속도를 느리게 하겠죠. 그러니까 뭐 0.5%를 연속으로 인하하는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고 0.25%씩 조금씩 낮추는 방향으로 좀 갈 것 같고 또 거기다가 대통령이 이제 내년에 어떤 정책을 또 내놓을지는 모르는 상황이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일단 올해 2번을 더 낮춰줄 것 같아요. 일단은 올해 말까지 2번 낮추고 그리고 나서 내년에는 이제 미국 대통령의 이제 정책을 보면서 방향성을 보면서 뭐 몇 번 낮출지를 좀 네. 고민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그냥 기존대로 FOMC는 0.25%씩 인하 가능성은 그냥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1월 FOMC가 마지막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있는데 이사님께서는 11월, 12월 그래도 점진적인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네.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전인대 부양책이 또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가 당선이 확실시가 되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 부양책을 지금 강화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누가 되는지 좀 보고 아마 판단을 맞아요.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발표가 있겠죠. 11월 8일까지가 이제 전인대 상무위원회 열리는 기간이니까 아마 내일 중에라도 발표할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8조에서 10조 위안 거론하는데 시장은 10조 위안 이상을 발표하기를 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눈높이가 상당히 올라갔는데 사실 중국은 지금 내수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통화 정책을 이제 좀 완화 쪽으로 가면서 뭐 주식시장 부양이라든가 일부 정책들을 좀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그 중국인들의 소비가 늘어나야 부동산 뭐 지금 가격은 좀 안 좋긴 하지만 소비가 부양이 되면서 중국 경기가 약간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히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쩔 수 없이 또 싸울 수밖에 없는 지금 형국으로 가는데 네. 자기네 나라 기초 체력이 단단하지 않으면 미국과 싸울 그 힘 자체는 노력이 안 될 수 있죠. 발휘하기 어렵죠. 그래서 지금은 좀 숨 죽이고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재정 부양책을 통해서 부동산 부양, 부동산이 부양돼야 소비가 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부양을 좀 시작을 하면서 어쨌든 점진적으로 소비를 좀 증가시키는, 그동안은 너무 수출 쪽으로 갔는데 이 방향을 좀 바꾸지 않을까. 그리고 이건 시장이 지금 이제 원하는 어떤 시나리오인데 그대로 좀 나와주기를 좀 시장은 기대하고 있는데, 다만 또 이번에도 만약에 기대치에 못 미치거나 재정 부양책 규모를 발표를 안 하면 중국에 대한 또 기대감은 많이 또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제 10조 위안 정도가 나오는지, 그게 된다면 아, 이제 중국 정부가 시장과 제대로 소통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도는 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한번 좀 잘 네.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가 집중했던 미국 대선이 마무리가 됐고요. 중국의 전인대 그리고 FOMC까지 서서히 마무리가 되면 이제 11월장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11월장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사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도 뭐 물론 이제 아까보다는 증시가 좀 오르긴 하는데, 다행이에요. 예. 네. 근데 아까 오늘 오전만 해도 미국 나스닥이 3% 오른 날 한국 증시가 빠진 것도 거의 본 적이 없는데 네. 정말 암울했죠. 이제 그만큼 트럼프에 대한 우리 일기 때 공포감이 너무 강했는데, 근데 그때도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일기 때 당선되고 1년 동안 주가는 급등했어요. 사실 우리 한국도 급등했고, 근데 언제 무너졌냐면 관세 전쟁을 2년 차부터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좀 안 좋았지만 지금도 관세를 어떻게 부과할지 명확하지도 않고요. 사실 내년 2월 돼야 이제 그때 뭐 취임 좀 하고 나서 이제 정책 발표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 내년 2월 정도 돼야 윤곽이 좀 드러날 것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그냥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트럼프가 말 한마디 하는 거에 따라서 변동성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힘들 수 있겠지만, 뭐 미국 경제를 망가뜨리거나 그럴 가능성도 높지 않고, 또 한국은 이미 가장 많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기차하고 자동차 많이 걱정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트럼프 일기 때도 한국에 이제 관세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FTA 체결국이니까 어쨌든 협상에서 무관세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사실상. 그래서 사실 자동차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지금 우리나라 현대차의 브랜드 위상은 미국에서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걸 알고 있는 트럼프기 때문에 또 협상을 잘한다면 그냥 무턱대고 현대차에 불리한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고, 2차 전지도 그냥 막연하게 아, 이제 IRA 폐지하겠다, 그럴 가능성 높지 않은 게, 많은 분들이 거론하셨겠지만 미국의 조지아주라든가 여러 곳에 그 공화당 지지층이 있는 곳에 이미 투자를 엄청나게 지금 다 해놨거든요. 그들의 일자리를 다 사실 우리가 많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걸 그냥 갑자기 폐지하는 것도 너무 이제 좀 앞선 생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내년 한 2월 정도에 나올 어떤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살핀 다음에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까지 한국은 너무나 지금 저평가돼 있잖아요. 소외받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갭을 메꾸는 상승장이 좀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저는 지금 미국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은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급하게 그냥 하루 만에 너무 세게 반영을 강하게 했어요. 올랐죠. 네. 네. 그래서 오히려 되돌릴 수 있고, 한국은 반대로 악재를 너무 빨리 또 반영했죠. 그러면 결국 주가라는 건 펀더멘털을 또 수렴을 하게 되니까 우려감이 좀 거치면 저는 한국도 정상화된다. 그리고 또 금투세 폐지도 어쨌든 결론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두려움 갖지 마시고, 뭐 버핏이 항상 했던 얘기 있잖아요. 남들이 모두 두려워할 때 좀 용기를 갖자. 근데 한국은 그럴 때인 것 같고, 미국은 반대로 지금 흥분하고 있잖아요. 좀 그래서 약간 미국은 좀 두려움을 갖고 좀 그럴 때가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뭐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2년 만에 하루 최고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간밤 미증시는 환호를 했지만 그동안 우리 시장은 워낙에 좀 강하게 짓눌렸었는데요. 언급해 주신 것처럼 시장의 하방 요인이었던 금투세 폐지도 일단락이 됐고, 미국 대선도 이제 한실은 거뒀으니까 우리 증시 좀 올라올 일만 남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그리고 우리 시장과 관련된 분석, 오늘 LS증권 염승환 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